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들 열심히 동영상을 시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아서 비대면 수업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다는 것을 학교에서 공지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토요일 3주차 강의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이 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LMS 사이트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비대면 강의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게재 후 URL을 LMS 사이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확인은 댓글에 이름 및 학번을 적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출결 인정 기간은 2020년 4월 4일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 이내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면 출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비대면 수업 기간 내에 LMS 동영상 시청, 과제 제출 방식 등의 출결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 과제 제출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2020년 4월 4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됨을 공지해드립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카카오 단체 차트방을 개설하고 LMS 이메일을 통해서 채팅방에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준수 안내입니다. 자, 학교에서 요청한 내용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강의 자료, 제 강의 자료 외에도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무단 배포 및 전송,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URL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모두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강의 영상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커버를 한번 해보죠. 1주차 강의 동영상에서는 브로드하게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동향, 그리고 전망,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었죠. 그렇게 알아봤고 그 후에 반도체 관련된 수업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원자 구조, principal shell and subshell이라고 되어 있죠. 주껍질이랑 부껍질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분자가 어떤 식으로 본딩, 결합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중에서 결합 방법은 코발런트 본드, 아이오닉 본드, 반데르발스 본드, 메탈릭 본드가 있죠. 1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 강의를 열심히 공부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홈워크를 다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는 F2, OF2, PH3의 공유결합을 도식화하시오. 원자를 principal cell and subcell 보기법으로 나타내고 전자의 상세 배치도를 그리시고 그 후에 간략화된 전자와 원자 도식도를 바탕으로 공유결합을 도식화하시오. 이거는 1주차 때 다들 해본 거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덕티비티 개념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덕티비티는 어떤 물체 내에 정기적인 전류가 흐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컨덕티비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는 거고, 컨덕티비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과연 뭘까요? 제가 사전 이해도 조사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아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체와 부도체의 개념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는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한 반 정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알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반도체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전기전도도를 가지는데, 도체와 부도체는 전기전도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온도가 변하든 뭐 다른 환경이 변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지만, 특이하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컨덕티비티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도핑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을 주입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저항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반도체 물질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반도체가 뭐냐라고 하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물질에 더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원자를 주입해서 전기 전도도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 밑에 정리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순물을 주입하거나 일렉트릭 필드, 전기를 가해줘서 변화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빛을 주거나,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줬을 때 이 전기전도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전기전도도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만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주기율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주기율표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아연, 갈륨, 저르마늄, 비소, 셀레늄, 카드뮴, 인디움, 주석, 안티모니, 텔레늄, 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반도체 물질이고요. 반도체 물질은 최외곽 쉘의 껍데기에 8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배웠었죠.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만들었을 때 공유결합이 이루어진다. 즉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의 물질이 일반적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절마늄, 갈륨 알사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4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실리콘이 붙으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서 공유결합을 이루고 반도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마늄 같은 경우도 4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고 절마늄이 붙었을 때
체각전자가 8개가 돼서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반도체가 되죠. 그리고 갈륨 알사나이드 같은 경우 갈륨은 3족, 아사나이드는 5족이죠. 그래서 갈륨은 3개의 체각전자가 존재하고 아사나이드는 5개의 체각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8개가 돼서 반도체를 이루게 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체각전자가 4개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해서 8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물질은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Elemental Semiconductors 그리고 Compound Semiconductor. Elemental Semiconductor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가 실리콘이랑 절마늄이 있죠. 실리콘이랑 절마늄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4족 원소가 되겠고 체외곽 전자가 4개가 돼서 실리콘이 결합해서 체각전자가 8개가 돼서 이루어진 반도체 물질이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고 절마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체각전자가 4개인 절마늄이 서로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반도체를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는 뭐냐? 단일 원소가 아니고 다른 원소가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체각전자 8개를 만든 반도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4족 컴파운드, 3호족 컴파운드, 그리고 2,6족 컴파운드로 나누게 되는데 4족 컴파운드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절마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와 실리콘 절마늄이 있는데 실리콘이랑 카본이랑 절마늄은 똑같이 체각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체각전자 8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3호족 컴파운드는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많이 쓰게 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3호족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갈륨 알사나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인듐 알사나이드 이 정도가 많이 활용이 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2,6족 컴파운드는 2족이랑 6족 원소가 결합을 해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징크 셀레늄, 징크 텔루라이드, 카드뮴 세디뮴, 셀레늄, 카드뮴 텔루라이드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2족이랑 6족 원소가 각각 체각전자가 2개, 6개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체각전자 8개를 만든 상태로 반도체를 형성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분류는 이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또 나눌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보이는 바이너리, 테너리, 쿼터너리가 있는데 이런 용어는 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는 쉽게 말해서 2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전부 다 2가지 원소로 세마이컨덕터가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앞쪽에 있는 알루미늄과 포스파이드는 1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이 다 앞쪽에 있는 원소와 뒤쪽에 있는 원소가 1대1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 반도체를 형성하는 거고 테니어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3가지 원소가 반도체 물질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알루미늄 갈륨 알사나이드, 인듐 갈륨 알사나이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3족인 알루미늄과 갈륨이 알로이를 형성해서
비율이 1이고 알산하이드가 1로 돼서 1대1로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테뉴얼이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인듐이랑 갈륨이 하나의 알로이로 이루어져 있고 아세닉이 그 반대되는 급부로 존재하는 물질이 테뉴얼이 컴파운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되고 비율이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x가 만약에 0.3이다. 그럼 요 뒤에는 1-0.3 그래서 0.7이 되는 거고 요 뒤에도 똑같이 앞쪽이 만약에 x가 0.2다. 그러면 GA 같은 경우는 0.8 이래서 비율이 1이 되게 만들어지도록 형성되는 반도체 물질이 테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쿼터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거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 4가지 원소 중에 GA랑 인듐, 아세닉이랑 포스파이드가 있는데 여기 GA랑 인듐이 비율이 1이 되고 여기 아세닉이랑 포스파이드가 1이 되도록 결합이 형성되는 게 쿼터너리 컴파운드 세미컨덕터입니다. 여기서 x가 0.2면 GA 0.2 인듐 0.8 그리고 y가 만약에 0.3이다 그러면 아세닉 0.7 포스포러스 0.3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 원소들을 표시를 한 거죠. 반도체 물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엘레멘탈 세미컨덕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는 일렉트리컬 특성이나 옵티컬 특성이 엘레멘탈 세미컨덕터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스피드, 하이 파워, 굿 옵티컬 특성이 필요한 전자소자 등에 많이 활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하이 스피드 트랜지스터, 하이 파워 트랜지스터 또는 LED 그리고 빛을 받아주는 광 센서 등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 물질의 단점은 매트리얼 코스트가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3호종 물질이라든지 26종 물질은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없는 물질이고 재료 자체가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단점은 여기에 플로르 옥사이드라고 되어 있죠. 모스펫이나 이런 전자소자를 만들 때 부도체 그러니까 절연층이 반드시 하이 퀄리티의 절연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화합물 반도체는 이 하이 퀄리티의 절연 물질을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대량 생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 중에 식각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기가 좀 엘레멘탈 세미컨덕터보다 어렵기 때문에 공정 한계로 상용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만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엘레멘탈 세미컨덕터를 주 재료로 활용을 하고 엘레멘탈 세미컨덕터의 주 재료로 활용하는 것 중에는 저르마늄이랑 실리콘이 있는데 저르마늄 같은 경우는 1960년 이전에는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저르마늄 물질을 바탕으로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1960년 전까지 47년 개발된 이후에 60년 전까지 이 저르마늄이 계속 반도체 산업의 주 재료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것보다 실리콘 물질이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196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산업의 주 재료로 급부상내면서 현재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앞지를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이 주재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럼 왜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재료가 됐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물질이라는 거죠. 이 실리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래 같은 거에서 쉽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실리콘은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에 비해서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의 SiO2, 그러니까 인슐레이터 레이어를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고퀄리티의 인슐레이터 SiO2 레이어층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 실리콘은 열을 가해주면서 O2, 공기를 흘려주거나 수증기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면 하이 퀄리티의 SiO2 레이어가 생겨서 모스펫이라든지 다른 전자소자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리콘은 절마듐보다 온도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밴드갭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실리콘이 절마듐보다 밴드갭이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마듐에 비해서 온도가 변했을 때 소자 특성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이 현재까지도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여기 이제 동그란 기둥 같은 게 인곳이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물질을 어떤 소자를 만들기 위한 기판을 만들기 전에 재료 덩어리를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인곳이라고 하고, 이 인곳을 잘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진행을 해서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어서 핸드폰에도 쓰고 TV에도 쓰고 노트북에도 쓰고 다양한 부품, 전자소자의 부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과정은 이 강의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세마이컨덕터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원소 구성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반도체 물질을 구분을 했었죠. 엘레멘탈 세마이컨덕터,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4족, 그리고 3호족, 2,6족 컴파운드 세마이컨덕터 이렇게 구별을 했었다면,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물질 내에서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체 물질을 이러한 원자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죠. 크리스탈린, 폴리크리스탈린, 아모포스. 첫 번째 크리스탈린, 결정질 구조죠. 결정질 구조는 어떤 고체 또는 반도체 내에서 원자가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배열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크리스탈린 결정질 구조는 이 안에서 원소들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런 게 크리스탈린이 되겠고,
다음으로 폴리크리스탈린이 되겠는데, 폴리크리스탈린은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크리스탈린이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에서 특정 작은 영역에서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벗어나면 이 부분과 다른 형태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배열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배열을 가지는 걸 이제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작은 부분, 결정을 이루는 작은 부분을 그레인이라고 부르고, 이 그레인 바깥 경계를 그레인 바운더리가 부릅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울 수도 있는데, 폴리실리콘에서 소자 또는 정기적인 특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그레인 바운더리는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에 이제 결함들이 많이 존재하게 돼서 정기적 소자의 특성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퍼스라는 건데, 아모퍼스는 이제 비정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 물질 내에서 이렇다 할 규칙적인 배열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엄청 작은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규칙적인 배열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좀 큰 영역으로 봤을 때 규칙성 없이 랜덤하게 원자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모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각각 어디에 많이 쓰이냐? 실리콘을 예로 들자면 결정질 실리콘은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스펫, 다이오드, BJT 같은 소자에 많이 활용이 되고, 여기 아모퍼스, 비정질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뭐 굳이 뛰어나지 않아도 가격만 싸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LCD 패널에 뒤에 이제 구동시키는 LCD 패널을 구동시키는 IC 회로에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걸 이제 씬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TFT라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크리스탈린 같은 경우는 모스펫의 이제 게이트 영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게이트 영역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좀 이 반도체 공정을 알아야 되는데, 결정질 실리콘은 쉽게 말해서 결정질 실리콘은 아래쪽이 결정질 실리콘일 때만 증착 또는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크리스탈린은 우리가 아는 비정질 물질 위에서 실리콘 물질을 증착할 때 폴리크리스탈린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99% 폴리크리스탈린으로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모스펫에서 아랫부분은 크리스탈린 실리콘이고, 그 다음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들어가거든요. SiO2. 왜냐면 이제 제어를 필드로 이 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정질인 SiO2 물질 위에 우리가 실리콘 물질을 올리게 되면 결정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폴리크리스탈린 형태로 실리콘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크리스탈린, 폴리크리스탈린, 아모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실제 우리가 재료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실리콘, 크리스탈린 실리콘, 폴리크리스탈린 실리콘, 아모포스인 SiO2 물질의 TEM 사진이 되겠는데, TEM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회사를 가거나 대학원에 가서 반도체 소자 연구를 할 때 소자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장비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아래쪽이 크리스탈린 실리콘인데, 크리스탈 실리콘에서 어떤 일정한
배열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뭐 격자나 이온 원소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색깔이 얼룩덜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이게 완전하게 평평하게 되면 똑같이 보일 텐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 가운데가 아모포스 레이어죠. 옥사이드 저런 물질인데, 아모포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원소나 이런 게 규칙성 없이 그냥 랜덤하게 다 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잘라봐도 그렇고 여기 잘라봐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맨 위쪽 폴리크리스탈린은 특정 영역에서 일정한 배열을 형성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영역에서는 그나마 일정한 배열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배열로 이렇게 변하고 여기도 또 다른 배열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되겠고, 요 동그란 영역이 그레인, 여기가 그레인,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재료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은 우리나라 말로 결정이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결정 구조는 크리스탈 레티스랑 베이시스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리스탈 레티스는 여기 설명을 보면 for the atomic arrangement in the crystal or symmetric array of points in space죠. 그러니까 결정 내에서 어떤 일정한 원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을 레티스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오른쪽 아래에 B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정한 배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크리스탈 레티스라고 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탈 레티스에서 요 점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를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토믹 그룹, 그러니까 뭐 실리콘이면 실리콘 또는 다른 뭐 물질, 결합 물질이 들어가거나 몰리큘이 들어가거나 이온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레티스와 베이시스가 있어야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래쪽 그림에서 A 원자랑 B 원자로 구성된 2차원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물질. 여기서 우리는 A, B를 간단하게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게 레티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원소든 몰리큘이든 이온이 결정 내에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를 레티스라고 하고, 이 베이시스는 이 배치되는 레티스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아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포인트들을 레티스 포인트라고 하고, 이 레티스 포인트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A, B 원자로 구성된 2차원 결정에서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를 A에 둘 수도 있고 B에 둘 수도 있고 A, B 사이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부분은 A에 뒀다가 이 부분은 뭐 B에 뒀다가 이 부분은 A, B 사이에 뒀다가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다 똑같은 포인트에다가 레티스 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그 포인트를 찍어서 크리스탈 레티스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크리스탈 레티스와 베이시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연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어떤 단위로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전체 크리스탈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원래 무한히 많은 그림인데 여기에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3차원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2차원으로 지금 그려놨다고 좀 고려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셀과 프리미티브 셀. 먼저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유니셀의 정의가 적혀있죠. Small volume of the given crystal that can be used to produce the crystal.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니셀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몰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3차원이기 때문에 볼륨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아래 그림에서 지금 A, B, C, D, E, F, G가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셀들이 과연 다 유니셀일까요?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 F, G 모두 유니셀이 됩니다. 왜 유니셀이 되냐? 아까 제가 유니셀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유니셀의 정의는 이 정의된 유니셀이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을 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보면 이 A 구조를 계속 반복해 보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B의 경우도 계속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이루어지고 C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D, E, F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위로 계속 반복하고 오른쪽으로 반복하고 아래로 반복하고 했을 때 전체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G 같은 경우도 이거를 계속 옆쪽으로 반복하고 아래쪽으로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니셀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유니셀은 한 가지가 아니고 크리스탈 내에서 다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니셀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유니셀은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삼각형은 유니셀일까요? 유니셀이 아니죠. 왜 유니셀이 아니냐? 이 삼각형을 옆쪽으로 반복하고 위쪽으로 반복하고 했을 때 여기 표현 안 되는 크리스탈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셀이 아닙니다. 이 역사각형 같은 경우도 위나 옆이나 대각선으로 쭉 이동을 시켰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아닌 게 되고, 그다음에 이 모양도 계속 반복했을 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셀이 아니고, 요거는 반복했을 때 모든 영역을 크리스탈 스트럭처 내 모든 영역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했을 때 전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정의를 말씀드릴게 프리미티브 셀입니다. 프리미티브 셀은 쉽게 말해서 smallest unit cell possible이라고 되어 있죠. 유니셀 중에서 가능하면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는 유니셀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티브 유니셀은
smallest unit cell possible. 그러니까 가장 작은 유닛 셀이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프리미티브 유닛 셀 안에는 하나의 격자점만이 하나의 유효한 격자점만이 배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A 그림에서 보시면 격자점이 각각 이 4분의 1만큼 잘린 영역이 합쳐져서 하나의 격자점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도 여기 잘린 부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격자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표현한 이 부분도 격자점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되죠. 하지만 F랑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봤을 때 하나 이상의 격자점들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점은 유닛셀이 반드시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닛셀과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셀도 유니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프리미티브 셀은 우리가 유효 격자점 개수가 1개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껏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구조는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입니다. 단지 앞에서는 유닛셀이랑 프리미티브 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유닛셀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 반도체 크리스탈에 활용되는 3차원 유닛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유닛셀도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규칙적으로 반복했을 때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 그거를 3차원 유닛셀이라고 하고, 여러가지 3차원 유닛셀 중에 심플 3차원 유닛셀인 큐빅 유닛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빅 유닛셀에는 그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플 큐빅, 여기 제 왼쪽에 보이는 정육면체 심플 큐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디 센터드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은 심플 큐빅에서 이 정육면체 가운데 하나의 격자점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 유닛셀이라고 해서 각 면에 격자점이 들어가는 유닛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센터드 큐빅 유닛셀은 BCC 유닛셀이라고 하고 줄여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유닛셀은 FCC 유닛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BCC 같은 경우는 심플 큐빅과 달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격자 레디스 포인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 FCC 유닛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면체의 6개의 면에 레디스 포인트가 위치하게 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얘 심플 큐빅에는 폴로늄, 그리고 BCC 유닛셀에는 니켈, 텅스텐, 몰리브덴이 있고, FCC 유닛셀에는 쿠퍼, 골드, 실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A라는 거는 레디스 콘스탄트로 유닛셀의 피지컬 디멘전, 물리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심플 큐빅 3D 유닛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니셀에 과연 몇 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예제, 책에 있는 예제 1-2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이 심플 큐빅 구조가 되겠죠. 이 심플 큐빅 구조에서 과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톰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톰 개수는 한 개입니다. 왜 한 개냐?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8개의 아톰이 배치되어 있어서 8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모서리,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크기만큼의 아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8분의 1 아톰 곱하기 8개 코너 해서 하나의 아톰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심플 큐빅은 유니셀이면서 동시에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심플 큐빅은 유니셀이면서 동시에 프리미티브 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 안에 하나의 원자 아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유효 레디스 포인트가 하나면 프리미티브 유니셀이라고 했는데 여기 심플 큐빅 유니셀 같은 경우 계산을 했을 때 이 안에 하나의 아톰, 이 말은 유효 레디스 포인트가 하나인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하나의 아톰이 들어가서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BCC 유니셀이죠. 정육면체 안에 센터에 아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과연 몇 개의 아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심플 큐빅과 마찬가지로 8개의 코너에 8분의 1의 아톰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1개의 정육면체 가운데 센터에 1개의 아톰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토탈 2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BCC 유니셀은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프리미티브 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톰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CC 유니셀입니다. 각 정육면체 각 면에 아톰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를 몇 개가 들어간지 계산해보면 실제로 심플 큐빅 유니셀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8분의 1 아톰 크기의 유니셀이 각 8개 모서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면에는 2분의 1 크기의 아톰이 위치가 되게 되죠. 근데 각 면이 6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총 4개의 아톰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CC 유니셀은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프리미티브 셀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톰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3D 큐빅 유니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is the density of BCC unicell with a lattice constant of Ångström? 여기서 Ångström은 0.1 나노이고요. BCC 유니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육면체의 정중앙에 아톰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아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유니셀 안에 존재하는 총 아톰의 개수는 2개가 되고 이 BCC 유니셀의 토탈 볼륨은 레디스 콘스탄트의 세제곱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승 센치 세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 density 같은 경우는 볼륨분의 아톰 개수가 density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각각 계산하면 1.6 곱하기 10의 22승 아톰 per 센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What is the maximum packing fraction of FCC unit cell volume filled with hard sphere라고 되어 있는데 hard sphere라는 것은 이 셀 안에 아톰이 서로 닿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FCC 유닛셀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각 8개의 모서리에 8분의 1 아톰이 배치하게 되는 거고 각 면에 큐빅 그러니까 정면체의 각 면에 2분의 1 아톰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패킹 프랙션은 다른 말로 패킹 팩터라고 하고 한국말로 충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충진율은 전체 유닛셀의 볼륨에 이 아톰이 차지하는 볼륨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FCC 유닛셀을 앞에서 계산했을 때 총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CC의 볼륨은 똑같이 레리스 콘스탄트의 세제곱으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 각 아톰의 볼륨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각 아톰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반지름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죠. 가운데 저기 면에 존재하는 아톰의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쪽 면이 반인 2분의 1 A 크기가 되고 이쪽 면도 2분의 1 A 크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중심 센터로부터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 A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스피어이기 때문에 요 센터 중심의 반지름과 요 모서리에 존재하는 아톰의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A가 레리스 콘스탄트죠. 5옹스트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반지름이 1.77 옹스트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아톰의 볼륨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R에 반지름을 대입하면 23.14 옹스트롱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패킹 팩터는 이 파라미터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0.74 74% 충진율이 7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그젠플로 풀어준 문제를 바탕으로 숙제를 2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첫 번째가 아니죠.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냈고 두 번째 숙제 문제는 심플 큐빅 유닛셀과 FCC 유닛셀의 밀도가 얼마인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때 유닛셀을 3차원으로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앞에 페이지를 참고해서 계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레리스 콘스탄트는 5옹스트롱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심플 큐빅과 BCC 유닛셀의 패킹 팩터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닛셀을 똑같이 3차원으로 그려보고 계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격사상수 A는 5옹스트롱입니다. 지금 숙제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걸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큐빅 유닛셀 심플한 3D 유닛셀 구조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D 유닛셀은 브라베이스 유닛셀 레리스라고 해서
총 17개의 유니셀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3D 유니셀은 레디스 파라미터 A, B,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A, B, C 같은 경우는 각 격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뭐 X, Y, G축 방향으로의 각 레디스 포인트 간의 거리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세타 같은 경우는 각 어떤 레디스를 기준으로 벡터 사이의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레디스 시스템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총 유니셀 개수는 1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고요. 뭐 3사전개, 단사전개, 사방전개 이렇게 있죠. 이 ABC가 각각 다르고 감마, 알파가 베타, 감마가 90도가 아니고 뭐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7개의 결정계를 정의하고 그 안에 이게 저심, 뭐 채심, 면심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총 14개의 3차원 유닛셀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실제 반도체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 유니셀,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 레디스 또는 다이아몬드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카본이 공유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죠. 이 다이아몬드 레디스, 다이아몬드 유니셀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 실리콘이랑 절마늄이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이랑 절마늄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 다이아몬드 유니셀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알아보면 앞에서 말했던 큐빅 페이스 센터 큐빅 셀 FCC 유니셀을 기준으로 하나 두고 그걸 기준으로 대각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시프트한 FCC 유니셀이 겹쳐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레디스 콘스탄트 바깥으로 벗어나는 아톰들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이 다이아몬드 레디스 구조 안에 존재하는 전체 아톰 수는 총 8개가 됩니다. 어떻게 8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FCC 유니셀이 있다고 했죠. FCC 유니셀은 토탈 4개의 아톰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시프트하게 되면 4개의 추가적인 아톰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총 8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모서리에 있는 게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건 4분의 1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여기 면에 있는 건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식으로 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프트 했을 때 레디스 콘스탄트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리콘의 경우는 이 레디스 콘스탄트가 5.43 엉스트럼이죠. 이 수치는 가능하면 외우고 있는 게 좋고요. 실리콘은 이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화합물 반도체 중에서 갈륨 알사나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인디움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는 징크 블렌더 레디스 또는 징크 블렌더 유니셀 구조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격자 구조는 다이아몬드 레디스 격자 구조와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개의 FCC 유니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FCC 유니셀이 아세나이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4분의 1만큼 시프트한 두 번째 FCC 유니셀은 갈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레디스와 똑같이 FCC 유니셀 안에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아세닉 아톰이 4개 존재하게 되는 거고,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FCC가 이동한 게 또 존재하니까 4개의 추가적인 갈륨 아톰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 레디스 구조는 바꿔서 그릴 수도 있는데, 아세닉이 여기 GA 대신에 들어가고 GA가 이 아세닉 위치로 가도 똑같이 갈륨 아사나이드의 3D 유니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숙제입니다. 이제 앞에서 FCC, BCC 그리고 심플 유니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과연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레디스 구조와 갈륨 알사나이드의 징크 블렌드 레디스의 밀도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 4번이죠. 4번. 맞나요? 네, 4번이죠. 4번인데 유니셀을 꼭 3차원으로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원으로 직접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해보시기 바라고, 이때 격자상수는 실리콘은 5.43 엉스트롱이고 갈륨 알사나이드는 5.65 엉스트롱입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 숙제입니다. 6번째 숙제는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레디스와 갈륨 알사나이드의 징크 블렌드 레디스의 패킹 팩터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유니셀을 3차원으로 그려보시고 계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패킹 팩터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격자상수는 실리콘의 경우 5.43 엉스트롱이고 갈륨 알사나이드는 5.65 엉스트롱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3D 큐빅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봤죠. 심플 유니셀, FCC 그리고 BCC 유니셀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로 세마이컨덕터 유니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죠. 실리콘이랑 절마늄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레디스를 가지고, 갈륨 알사나이드, 인디움 포스파이드 같은 경우는 징크 블렌더 레디스를 가지는 것을 배웠죠. 이 외에도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뭐 다른 물질들도 존재하는데,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이제 헥사고날 레디스를 가지고 그 외에 다른 물질들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전자와 반도체 소자에서 주로 다룰 물질이 실리콘 또는 갈륨 알사나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 레디스와 징크 블렌더 레디스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뭘 알아볼 거냐면, 아까 다이아몬드 레디스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측면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봤을 때, 오른쪽 변 부분에서 봤을 때 각각 크리스탈 플랫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렉션,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플랜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밀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밀러 인다이스는 인덱스의 복수형이죠. 밀러 인다이스를 활용하면 크리스탈 플레인의 포지션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어떤 면을 말하는 건지, 격자의 어떤 면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밀러 인덱싱을 어떻게 플랜의 밀러 인덱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이 있죠.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G축일 때 이렇게 삼각형 면이 있을 때 이 삼각형 면에 크리스탈 플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Determine the intercept of the plane with the crystal axis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탈 면이 이 각각 X, Y, G축과 만나는 곳을 결정을 하라 이 얘기죠. 그래서 만나는 곳을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X 방향으로 두 칸, A 벡터가 두 칸이 가는 거고 B 방향으로 네 칸이 가는 거죠. 그리고 C 방향으로 한 칸이 가서 2A, 4A, 1A가 되는데 각각 A는 똑같은 상수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서 2, 4, 1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정수에 대해서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1, 4분의 1, 1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2, 1, 4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씌우게 되면 이 크리스탈 플랜을 나타내는 노테이션 밀러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밀러 인덱스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정의하는 게 크리스탈 플랜의 밀러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는 게 이퀴벌런트 크리스탈 플랜, 그리고 꺽쇠, 이렇게 꺽쇠가 맞나요? 꺽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는 게 크리스탈 디렉션 벡터가 되겠고 여기 이렇게 뾰족한 꺽쇠 같은 경우는 이퀴벌런트 크리스탈 디렉션 밀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 이퀴벌런트 플랜이랑 이퀴벌런트 디렉션 뭔지는 뒤에 페이지에서 한번 앞선 슬라이드에서 밀러 인덱스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여기 심플 큐빅 유니셀의 6가지 면에 대해서 밀러 인덱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심히 봐야 될 게 X, Y, G축이 다 변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보면 이 면이 X, Y, G축에서 만나는 거를 수치를 먼저 정해야 되죠. 그래서 X는 1만큼 만나죠. 하지만 Y와 G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고 1, 무한대가 된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 주죠. 뒤집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1, 0, 0이 되죠.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그래서 1, 0, 0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를 만들려고 뭘 곱해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괄호를 쳐주면 여기 빗금 쳐진 부분은 1, 0, 0 플랜이 되는 거죠. 크리스탈 플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또 X, Y, G축이 바뀌어 있죠. 요 플랜은 이 크리스탈 플레인은 Y축만 만나게 되고 X랑 G축은 만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 1, 무한대가 되고 이걸 역수를 취하게 되면 0, 1, 0이 되고 괄호를 찾아서 요 빗금 쳐진 크리스탈 플랜은 0, 1, 0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또 X, Y, G축이 변하게 되고 요 플랜은 크리스탈 플랜은 G축과만 만나니까 X, Y는 무한대, 1이 되고 역수를 취해서 0, 0, 1 해서 가로치고 0, 0, 1 크리스탈 플랜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또 X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나는 부분이
x축이긴 한데 마이너스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무한대가 되고,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0, 0이 되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밀러지수에서 정했냐면 1 위에 바를 취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바로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바분의 1바 00 가로치고 1바 00이 돼서 이게 1바 00 크리스탈 플레인이 되고,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축이 마이너스로 가서 이 가운데 일부분에 바가 붙게 되는 거고, 여기는 g축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 g축 부분에 마이너스 1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큐빅, 심플 큐빅 유닛셀에서 이 각각 100, 010, 001, 1바 00, 0바 10, 001바 면에서 보는 크리스탈 플레인 구조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격자가 보이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크리스탈 플레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서 말한 것 중에 이퀴벌런트 크리스탈 플레인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통틀어서 중괄호 쳐서 100이라고 해서 이퀴벌런트 크리스탈 플레인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향에 대한 밀러 인덱스 정의가 되겠는데요. 벡터 방향에 대한 밀러 인덱스 정의는 더 쉽습니다. 크리스탈 플레인은 우리가 역수를 취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숫자를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가로치고 HKL plane is labeled as 꺽쇠 HKL이죠. 그러니까 100 플랜은 벡터가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평면과 수직 방향으로 100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세 개의 그림을 보면 이게 100 플랜이면 여기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가 100이 되는 거고, 여기 110 플랜이 있으면 이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110 벡터, 디렉션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1 플랜에서 111 플랜과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디렉션 벡터가 111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100이랑 010이랑 001이랑 1바 00이랑 01바 0이랑 001바 디렉션은 크리스탈 플레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죠. 이게 심플 큐빅 유니셀이니까. 그래서 이걸 모아서 이퀴벌런트 디렉션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기호를 사용해서 10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밀러 인덱스를 통해서 각각 크리스탈 플레인이랑 디렉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부를 해봤죠. 여기에 이제 실제 실리콘의 유니셀 구조가 있죠. 다이아몬드 유니셀인데, 여기 지금 나타내주는 이런 점선 같은 게 없으니까 뭔지 잘 못 알아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FCC 구조가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동한 FCC 셀이 겹쳐진 구조가 다이아몬드 레디스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 구조에서 100 디렉션에서 봤을 때 격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100이니까 X축이죠. X축이 이쪽이라고 정의를 하고 X, Y,
X축 했을 때 이 X축에서 봤을 때 면이 이 면을 X 그리고 Y G축으로 봤을 때 이 100 방향 X가 1이죠. 100 방향에서 봤을 때 수직한 면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10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1이면 벡터상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벡터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 방향에서 보이는 면은 요거를 살짝 돌려서 보면 이게 가운데 변이 요 변이고 요 변이 이 변이고 이 변이 이 변이 되죠. 그래서 각각 격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111 같은 경우는 x가 1, y가 1, g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방향으로 나오는 게 벡터 디렉션이 생기죠. 그럼 이 디렉션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격자 크리스탈 플랜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실리콘 웨이퍼에서 우리가 모스펫 소자를 제작했을 때 커런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방향 디렉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는 여기 중괄로 100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100 이퀴밸런트 크리스탈 플랜 100이기 때문에 100, 010, 001, 1바 00, 0바 10, 00바 1 이 플랜이 모두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쪽 면에서 바라봤을 때 격자 배치가 똑같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 001 플랜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죠. 이 말은 웨이퍼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 방향이라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플랫존 방향은 110 방향으로 지금 제가 정의를 해놨죠. 110 방향으로 꺽쇠로. 그 말은 X가 1, X 방향이 이쪽, Y 방향이 이쪽이 돼서 이쪽 방향 디렉션이 110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 부분 빨간색으로 잘랐을 때 커런트 플로우 이 빨간색이 커런트 플로우니까 이 빨간색 커런트 플로우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오른쪽 그림 중에서 이 파란색이 110 디렉션을 나타내죠. 이 플랫존 방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랑 Y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면 꺽쇠에서 100 돼 있으니까 이쪽이 X고 010 했으니까 이쪽이 Y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G축 방향은 위쪽이 되고 여기 이쪽은 마이너스 Y 이 뒤쪽으로 하는 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래서 이 빨간색 방향으로 오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 방향으로 1만큼 갔을 때 이렇게 볼펜으로 그려볼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1, Y 방향으로 1만큼 가게 되면 그 방향 디렉션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 커런트 플로우가 같아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커런트 플로우의 디렉션은 1바 110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퀴밸런트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꺽쇠하고 1, 0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다음 앞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숙제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교재인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책의 1장 연습 문제 1.7 그리고 1.10, 1.11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성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제작하는 방법 중 가장 흔히 쓰이는 초콜릿스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팅 매트리얼, 그러니까 처음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퀄타이즈죠. 퀄타이즈, 규암이라고 하는데 모래 종류로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 퀄타이즈를 카본과 반응을 시킵니다. 1800도씨에서 어떤 통에 넣어줘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메탈로니컬 그레이드 실리콘, 그러니까 퓨리티가 98%인 MgS, 그러니까 이 순도가 98% 실리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뭐 어떤 금속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MSG, 메탈로니컬 그레이드 실리콘에서 SiHCl3라고 해서 트리클로라이살렌이라고 하는 어떤 실리콘을 성장시키기 위한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HCl과 반응을 시켜줍니다. 드라이 HCl이라는 건 가스겠죠. 어떤 챔버 내에서 이 실리콘과 HCl을 반응시켜줌으로써 이 SiHCl3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물질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32도씨인데 이거를 좀 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정제 공정을 어떻게 하냐? 온도차를 이용하는 거죠. 32도씨에서 이 물질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온도의 물질들을 먼저 날려주고 그 다음에 32도씨일 때 이 물질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순도를 높여주고 결국 최종적으로 H2를 여기 H2가 여기 통에 들어있죠. 이 H2와 이 SiHCl3 물질을 반응시켜 줌으로써 일렉트로닉 그레이드 실리콘 EGS라는 재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그림이 실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위한 장치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증류 타워가 있죠. 디스틸레이션 타워, 증류 과정에서 우리가 SiHCl3를 순도를 더욱 높게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H2와 반응을 시켜줘서 일렉트로닉 그레이드 실리콘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일렉트로닉 그레이드 실리콘을 그래파이트 크루시블이라고 해서 어떤 컬츠로 되어 있는 큰 용기에 넣어주고 녹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크루시블 내에서 EGS, 일렉트로그레이드 실리콘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드 크리스탈, 순도가 높은, 결정성이 높은 아주 작은 시드 크리스탈을 요 위에서부터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점점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 시드 크리스탈 레이어가 있죠. 여기 색칠된 부분까지가 시드 크리스탈 레이어인데 이게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100 웨이퍼를 만들고 싶다 하면 100 크리스탈 플랜을 가지는 시드 크리스탈을 여기에 이제 붙여서 활용하는 거고 111 크리스탈 플랜을 가지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 싶으면 시드 레이어를 111 플랜을 가진 시드 레이어를 여기에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천천히 이제 돌리면서 올려주게 되죠. 로테이션 시키는 이유는 온도 분포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균일하게 만들어줘서 이 실리콘 봉
이걸 인곳이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 봉의 결합 밀도를 균일하게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곳이 보시면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면서 시드 레이어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다랗게 형성이 되고 이런 인곳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곳을 만든 후에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웨이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아까 인곳을 만드는 거 과정을 여기 보여줬고, 인곳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라인딩을 통해서 표면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스펙션을 하죠. 저항이 얼마고 임퓨리티 레벨이 얼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퍼펙션, 그러니까 시드 레이어의 크리스탈 플랜과 이 실제로 자란 크리스탈 플랜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확인 작업을 모두 거치고 나서 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플랫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플랫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100 웨이퍼 시드 레이어를 활용해서 100 웨이퍼를 만들면 전체 웨이퍼에서 이쪽 면만 플랫존을 만들어 주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11 방향의 플랜의 웨이퍼를 만든다. 그러면 100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기 플랫존 하나 자르고 이쪽 45도 각도에 또 하나의 플랫존을 자르는 방식으로 각각 실리콘 웨이퍼의 크리스탈 플랜을 알려주는 플랫존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인곳을 3등분이나 뭐 4등분 한 다음에 소잉 머신을 이용해서 700 마이크로 두께, 750 마이크로죠. 보통 750 마이크로 두께의 웨이퍼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라주고 나서 엣지 쉐이딩이라는 거는 엣지가 거칠거칠하니까 이 거칠거칠한 부분에 뭐가 탁 부딪히면 웨이퍼 전체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엣지 쉐이딩 작업을 하고요. 레이저 마킹은 뭐 제조년월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하고 나서 웨이퍼 랩핑은 이 잘라진 웨이퍼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줘야 소자를 만들 때 결합률도 떨어지고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랩핑, 그러니까 갈아주는 거죠. 표면을 어떤 매끈매끈하게 갈아주는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웨데칭을 다시 또 진행을 해서 표면을 다시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또 갈아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웨이퍼를 아주 표면을 실제 소자 만드는 표면을 아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퍼 클리닝, 뭐 주변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디펙트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고 표면에 이제 에피텍셜 데포지션을 살짝 하는 거죠. 살짝 해서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하고 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웨이퍼의 사이즈 변천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1975년에 한 100mm 정도의 사이즈를 가졌죠. 100mm면 4인치가 되는 거고 1980년도에 150mm, 그리고 91년에 200mm, 2001년에 300mm 웨이퍼를 사용을 하고 있죠. 300mm면 50마다 2가 들어가니까 12인치가 되겠죠. 300mm면.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삼성 하이닉스에서는 300mm 12인치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서 소자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안에 한 번 공정했을 때 들어가는 소자 개수가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죠. 그만큼 이 실리콘 웨이퍼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450mm 웨이퍼 추후에는 450mm 그러니까 1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듯이 플랫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N타입 웨이퍼냐 B타입 웨이퍼냐 지금 N타입이 뭔지 B타입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B타입 웨이퍼는 뭐 홀이라는 게 도판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N타입은 뭐 전자가 도판트로 들어가 있는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펀트가 전자가 아니고 전자가 많이 주입되어 있는 웨이퍼가 N타입 웨이퍼고 홀이 많이 주입되어 있는 웨이퍼가 P타입 웨이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음 수업에 뭐 전자나 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도핑을 얘기하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만 하시면 되니까 뭐 결정 방향에 따라서 웨이퍼에 이렇게 자르는 면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웨이퍼의 타입과 크리스탈 플랜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 플랫존을 만들어서 손해되는 면적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노치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조금만 깎아내는 식으로 타입과 플랜을 표현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